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450만 물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8회 부산 미래 정책 세미나, 그리고 제2회 부산 트라이포트 세미나 섹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의 주제는 항만 물류 산업 혁신과 부산항의 미래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부산신항 개발 및 운영 전략에 대해서 송정화 부산항만공사 건설기획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개발 및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부산항 경쟁력과 도전 과제, 그리고 부산신항 개발 및 운영 현황, 부산항 발전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2위 컨테이너 한적 항만으로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부산항은 신항, 그 다음에 북항이 운영 중에 있고요. 신항은 글로벌 메가 캐리어 허브포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항은 인트라아시아 로컬 허브포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2017년도 2천만 TU를 달성한 이후에 세계 2위 한적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적 지위인데요. 1위인 상해 항만을 필두로 저희 부산항은 세계 6위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위인 싱가포르 항만에 이어서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 항만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동량 2,200만 TU 중에서 53%를 환적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의 55%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점유율을 보면 2019년도 국내 컨테이너 화물 2,900만 TU 중에 75%인 2,200만 TU를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은 75%지만 한적 화물의 경우는 95%로 부산항이 전체 국내의 한적 화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가 중심과 미주 구주 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연결선과 동부가 해상 운송 허브로서의 지리적 이점이 있겠습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관점에서 위치와 연계성과 안정성 부분인데요. 위치는 한중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미주 유럽 간선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에 유라시아 철도 기종점과 그리고 북극 항로의 허브항으로서의 위치적인 이점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당 270개의 전기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시프축 같은 피더 네트워크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항만으로 자연재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국제 환경의 어떤 변화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리고 코로나19 등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리고 각국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항만 경쟁력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어서 항만 간 자동화가 세계 컨테이너 항만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항만으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운 항만 물류 기술이 개발이 가속화되고 선박이 대형화되고 또 선사 해운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혁신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싱가포르나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항만 등 저희 경쟁 항만들에 앞다투어서 그 세계 최대 규모였던 스마트 항만과 자율 운항 선박 등 그런 물류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동맹이 2017년도에는 4개 동맹에서 3개 동맹으로 그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선박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선박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0년도에는 8,000TU급 선박들이 지금은 21,000TU급으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구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박 연료에서 나오는 삭스의 함유량 제한 기준이 0.5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양 선사들이 M&A나 해운 동맹이 대형화되면서 4개의 얼라이언스가 3개의 얼라이언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지리적으로 북항하고 신항 양항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북항하고 신항 간의 ITT가 30만 TU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북항 내 그리고 신항 내에도 각각의 ITT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TT에 따른 그 육상 운송 비용이나 이런 시간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같은 경우에는 신항 운영사가 5개 터미널에 5개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3개의 얼라이언스가 신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얼라이언스들이 효율적으로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항 선석을 공동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인접 터미널 간에 그 내부 운송로를 만들어서 ITT를 원활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목적 부두의 기능을 연결로 기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항이 그 부산항만공사가 공공 지분을 일정 지분 그 확보하는 정책과 그리고 신규 터미널에 대한 그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신항이 원활하게 운영돼서 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얼라이언스별 이용 현황인데요. 지금 3개의 얼라이언스가 지금 각각 신항의 5개 터미널에 각 2M, SM, D 얼라이언스들 여러 가지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얼라이언스들이 서로 이송을 하기 위한 ITT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항만국사에서는 운영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얼라이언스들이 통합해서 그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터미널을 원 터미널, 원 오퍼레이션 형태로 물리적 통합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중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5%가 이제 그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이제 그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의존도가 높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한적 화물에 대한 어떤 그 증감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부산 신항 개발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항이 예전에 과거에 걸어왔던 이제 모양인데요. 1876년도에 부산항이 개항을 하고 지금까지의 변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항이 1970년도에 78년도에 그 컨테이너 터미널 자성대 터미널을 최초로 만들고 지금까지 2천만 TU의 물동량을 창출하는 대규모의 허브 포트가 만들어졌고 기존 부산항은 노후화에 따른 그 재개발 등이 추진되어서 지금 이제 그 부산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북항하고 신항 부분을 보시면 북항은 아까 이제 인트라 아시아 선사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원항 선사인 허브항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신항의 물동량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 2006년도에 최초로 신항이 이제 그 개장을 한 이후의 변화인데 처음에는 이제 북항에서 이제 전체 한 1,100만을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2012년 정도에 물동량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는 전체 부산항의 물동량 중에 68%를 부산 신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항하고 신항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항 경우에는 이제 인터아시아 선사의 그 모항 기지로서 이제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신항은 아까 이제 세계 그 얼라이언스들이 이제 글로벌 선사의 한적항으로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항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 지금 부산항 대교를 기점으로 부산항 안쪽으로는 이제 북항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이 이제 선사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기능 최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신항 최초 초기 단계에 계획이 수립됐을 때의 부산 신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2003년도에 그 배후단지가 들어섰던 투기장을 조성한 이후에 2017년도에는 지금 21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2040년도는 이제 제2신항, 이제 진해신항이 완공되었을 때 모습을 조감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현재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은 현재 개발 중인 부두 모습입니다. 요 도면은 지금 그 부산항 신항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보라색 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운영 중이고, 분홍 색깔은 현재 이제 개발 중이고, 그리고 노란 색깔은 향후에 이제 개발할 예정인 부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신항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총 23개,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두는 21개로 지금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되어서 운영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컨테이너 선석 길이는 한 7km. 그리고 수심은 한 15m에서 21m까지 지금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제2신항을 포함해서 2-5단계, 6단계를 다 했을 때는 전체 57개 선석이 이제 완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상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2003년도에 개장할 계획인데, 여기는 이제 그 자동화에 대비해서 그 터미널의 배치 형태를 수직 배치 형태로 하고, 그리고 내외의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 수직 배치, 자동화를 대비한 수직 배치 형태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2040년도에 부두가 다 완료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신항은 크게 컨테이너 부두도 있지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산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지금 전체 한 40%, 45% 정도가 지금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웅동 1단계, 북헌 1단계 여기는 지금 67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항 배후단지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는데, 배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지역 안에서 가공 포장 조립을 해서 그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다시 반출이 되는 형태로 해서 경유물 동향을 통해서 항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후단지로 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배후단지의 기능과 입주 조건이 있는데요. 부산항 배후단지의 주요 기능은 조립, 가공, 그다음 포장, 분류, 보관, 라벨링 등이 있고,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랑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배후단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임대 조건이나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저렴한 이제 임대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이 투자 금액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그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 그 신항 배후단지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는 총 지금 499만 평방미터 제곱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67개 기업 중과 2,800명의 그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발전 전략입니다. 부산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 항만 등을 통한 스마트 항만을 실현하고, 그리고 제2신항을 통한 시설 적기 공급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항만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강양항에 컨테이너 부두에 시범 적용을 해서 기술을 검증하고, 그 검증된 기술을 저희 제2신항에 이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화 부분을 보시면 그
선석 부분과 이송 영역 부분과 야드 영역에서 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산 항만구사가 하고 있는 2-5단계 이제 선석 영역에서는 원격 크레인, 그다음 2-6단계에서는 이송 영역에 대한 자율 주행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그 정보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 물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항만 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용 주체 간의 실시간 상황 및 화물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통합 정보 플랫폼을 도입하고 그 최적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물류 흐름에 대한 정보 수집 과 분석을 통해서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를 마련해서 완전 무인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정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항만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류 부분도 있지만 항만 건설 개발 분야에서부터도 지금 무인 수중 건설 로봇과 그리고 드론, AI, BIM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을 활용한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항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 구축에서 BPA 역할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적인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리고 R&D 역량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항만에 대한 스마트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 항만구서가 부산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신앙, 이제 진해신앙인데요. 진해신앙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신앙과 그다음에 부산 제2신앙을 나눠 가지고 그 시설을 적기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 제2신앙의 경우는 그 기존 신앙하고 다른 게 그 선석 길이도 길고, 그리고 폭도 기존의 600m에서 한 800m로 커져서 물류 대형 선사나 대형 얼라이언스들이 적기에 그 물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 시설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제2신항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물류 허브 발전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시설 소요 증가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25,000 TU급 최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항만 자동화 기반의 어떤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이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상해항이라든가 싱가포르, 네덜란드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산항도 시급히 자동화가 도입이 되어서 최적화된 물류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항만에서 이제 그린포트 항만이 있는데요. AMP나 LNG 등 여러 가지 그 항만 대기 오염 배출 물질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린포트 항만에 AMP나 LNG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항에 이제 AMP 4개 선석과 또 북항의 4개 선석을 내년 그 4월 달에 완료하고, 신항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박에 대한 그 대기 오염 배출이 제로화되도록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자동화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 기존의 디젤 장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 오염 물질들을 그 전기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부산항만구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 전략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최초로 저희들이 그 로테르담의 물류센터 개발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프로젝트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지금 마련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스마트 항만 혁신과 부산항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현경 KMI 스마트 항만 연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MI의 스마트 항만 연구실의 영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스마트 항만하고 부산항이 과연 스마트화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스마트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스마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항만 물류가 어떤 역할이 변하고 있는가, 부산의 항만 도시의 현황은 어떠하고, 그렇다면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의 항의 스마트화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내용을 토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에 따라서 경제를 저희들이 보는 이유는 저희 경제에 따라서 물동량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바라지 않았지만 그 당시 맥킨지가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재발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재발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예상되고 있는 건 2023년의 3분기에 이제 이게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그리 빨라도 2022년 2, 4분기, 그렇다면 저희들 항만이나 해운 쪽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운 항만 물류 기업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영향을 줬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58.8%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영향을 줬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어떤 분야에 영향을 줬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물동량 자체가 줄었었고, 한적은 딜레이되고, 고객이 받는 서비스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항만에는 악재가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CEO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일단은 공급 사슬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응답한 숫자가 42.2%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분야는 첫 번째가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고용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중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가트너가 공급사슬 기술, 우리가 이제 항만이라는 것은 어째 수출입 물류 전체를 다루고 이게 공급사슬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8가지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이고 더욱 더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란색 된 부분을 제가 옆에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고요. 디지털 공급사슬 트윈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가상의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지능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지능화, 발전하는 지능화가 돼서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정합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급사슬의 거버넌스나 보안 부분은 이게 어쨌든 사이버 공격에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인공지능도 이제 고도화가 될 거고, 5세대 통신이라는 이야기가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왜 강조가 되고 있냐면 이제 뭐 스마트 항만 이러다 보면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통신 수준으로 되지 않게 돼 5세대 통신이 나와야만 한꺼번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분석이 가능해지는, 이거 8번째 몰입 경험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가상현실,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듯이 그런 걸 통해서 교육 같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놔뒀던 두 가지, 하이퍼 자동화, 이게 어떤 의미냐? 자동화는 잘 알겠는데 왜 하이퍼 자동화라는 개념이 나왔을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로봇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무 자체를 자동화하는 거에만 포커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지나가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화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프로세스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 그리고 여기서 UX라는 거는 사람들이 경험을 넣어서 어떻게 자동화를 해볼까,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프로세스를 넘어서 전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자동화를 고민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지능화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답을 찾아갈 걸 고민하는 자동화가 돼야겠구나라고 고민한 게 하이퍼 자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엣지 컴퓨터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엣지 컴퓨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앙 집중수, 그러니까 이쪽 사장이나 대표가 된 분석가가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모든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중앙 집중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내렸더니 사건 다 터져버렸고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IoT 기술도 있고 끝단에 모든 기술이 있으니 너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결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중앙 집중 올 수 있는 것들만 분석하자. 그래서 이제는 엣지 컴퓨터와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가 좀 더 방대해지는 공급사슬까지 확장하다 보니 이런 내용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딜로이트가 발표했는데 2030에는 글로벌 항만이 이렇게 될 거야. 예전에 저희들 항만 그림만 그려져 있었는데 딜로이트 보시는 것처럼 C사이드하고 랜드사이드까지 됐고 각각 기술의 IoT 기술이나 각각 파트에 어떤 파트들의 기술들이 적용될 거야. 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있는 거는 유지보수 기술을 어떻게 예측하지?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콜래보레이션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각각 이런 애들이 연계되어서 같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만 2030에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항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항만은 항만뿐만이 아니라 옆도 생각해야 돼. 해운하고 내륙까지도 하는 내용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만 물류 이런 기술들이 과연 적용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IoT가 가장 이제 저희 센서 기술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연평균 20%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술들은 현실화가 더 될 거고 더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 두 번째, 항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되는 물류 그리고 SCN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은 처음에는 항만과 도시가 따로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연결이 되어 갔다가 나중에 더 확장이 돼서 항만 도시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역화라는 개념은 물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니까 항만 도시가 하나의 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 6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물류 기능이 집적되고 강화되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항만이 또 물류 기능이 강화돼서 새로운 허브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연계되는 게 강화된다. 그러니까 부산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페이스 6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물류 관점, 물류 그런 시설 관점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물류 시설이 조그맣게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가 주변에 이제 물류 거점이 도시쯤에 이제 뭐 공장을 중심으로 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물류 거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발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물류 서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부산이 왜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항만 배후지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항만 물류가 왜 중요하는 관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국가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내륙 물류 기지에서 이제 항모를 처리하는 관점하고 그리고 직접 부산항 그 배후지에서 처리하는 거 봤더니 운송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거로 그러니까 항만을 중심으로 배후지를 중심으로 물류센터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것이 물류비 측면에서나 효율적이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물류, 우리 맨날 들어보는 부가가치 물류가 뭐야? 왜 부가가치 물류를 해야 되지? 부가가치 물류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관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실체가 없었는데 제가 그냥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물류는 이제 보통 이때 나왔던 단순 보관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뭐 직접 라벨링 작업도 하고 태그 작업도 하고 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상품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고 바코드 스캐닝을 한다거나 검사 기능을 넣는다거나 그리고 고객이 커스터마이징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 물류센터에서 추가 구성이라 되는 것처럼 필요한 걸 더 넣어줘서 이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것까지 발전하게 되는 물류가 되어가고 부산항이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기능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항만도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부산항은 굉장히 이제 항만 물류 기능도 강화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어떨까요? 항만도시를 봤더니 전체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총 인구는 저희들 그 연평균 10년간 0.41% 계속 증가는 합니다. 조금이지만 부산을 봤던 10년간 마이너스 0.37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네. 그러니까 부산에 왜 인구가 줄고 있지? 이렇게 부산이 잘 되고 있는데 두 번째 고령화 비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고령화 비율이 지금 연평균의 4.9% 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과거 10년보다. 그런데
부산을 딱 봤더니 7.4%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엄청 노령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자체 전체로도 노령화됐다고 했는데 부산 더 늙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일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은 뭔가 물류 균형도 잘 되고 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된 걸 봤더니 아까 물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보관하고 창고업을 봤더니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체 수가 왜 줄고 있지? 그러면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항만 물류 관련 서비스도 줄고 있습니다. 근데 종사자 수를 봤더니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항만을 갈 거야, 우리 스마트를 할 거야 했는데 실제 정보업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관 창고 더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부산항은 늙어가고 있고 물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체 수나 이런 어떤 종사자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약간의 무슨 알람이 울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안 했냐? 아까 앞에서도 발표에도 잠깐 보여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있나? 했더니 부산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동력 늘어날 수 있고 뭔가 확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반증이 생겼지?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부산항이 못하고 있나 봤더니 ICI가 어떤 개념이냐면 물동량 개념, 항만 기능하고 도시 기능하고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이제 1보다 커지면 항만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곳이구나. 반대로 이제 0으로 수렴하고 있으면 도시 기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마트 항만으로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뭐 함부르크, 뭐 이렇게 로테르담 이런 데 항만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요. 부산항 여전히 항만 기능 강한 곳입니다. 항만으로서는 괜찮은데 도시 기능보다 항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 항만 산업 보여주는 것처럼 AQ 지수라는 거는 전체 전국 대비 평균으로 봤을 때 이 부산에는 항만 산업으로 표현되는 그런 산업들이 모여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보다 높다면 여기는 항만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항만 종사자들이 모여 있고 활력이 되어 있구나라고 봤는데 갑자기 스마트라는 걸 넣어봤습니다. 정보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스마트로 분류되는 항만 그 표준산업 분류 내용을 넣고 딱 분석을 해봤더니 1보다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항만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항만이지만 반대로 스마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디지털이나 데이터나 이런 분석이나 이런 어떤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생각을 좀 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일으켰을까? 항만만 보면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항만 내부의 효율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생산성 높고 정말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결 부분 초록색으로 되면 옆에 보시면 우리 선박 도착하는 거 몰라서 그리고 트럭 도착하는 거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항만의 일종의 블록 쌓기와 같은 개념인데 컨테이너를 들어올 걸 예상하고 다 쌓아놨습니다. 제도 순서대로. 그랬는데 들어오는 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들어왔네? 열심히 바꿔야 됩니다. 옮기는 분리 블록 작업을 하면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여러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 분홍색으로 된 부분인데 저희들 이제 그 아까 AMP라고 말씀하셨던 거 투자를 한다거나 LNG 했을 때 그러면 그걸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줄어들까? 이런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확산되고 있고 도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관리는 조금 미흡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극한 상황에는 냉동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뭐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가 절대로 냉동 컨테이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반 컨테이너도 폭발사고 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만을 굉장히 자체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은 스마트화를 고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부산의 스마트 항만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리 커넥티드 되는 전체적으로 자동화가 되거나 연결되는 요 차원이 아니라 세이퍼라는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어떤 항만이 돼야겠구나라는 관점도 하나 있고 어메니티 포트라는 개념은 항만만 잘 돌아가고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그리고 누구나 항만 도시 자체가 더 잘 살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투자만 많이 가면 될까? 아니고 여기 통해서
부산항뿐만 아니라 부산항만 도시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트가 돼야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세이프라는 거를 제시를 했고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 나올 건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 처음 물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어떤 항만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했더니 어메니티 포트에 살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랬는데 다시 당신이 세금을 내신다면 돈을 내신다면 어떤 포트에 살고 싶으세요? 했더니 어메니티보다는 내가 경제가 발전하는 부산항이나 부산 도시가 발전하는 항만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항만도에 사는 사람이면 항만 도시가 항만으로 인해서 발전도 원하고 있고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런 만족한 항만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항만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북항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부산신항도 이제 기존 항만이 되었으니까 그 항만들을 할 때 최대한 현재 모습을 두고라도 어떤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자동화기술 투입될 수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도 한다거나 그런 관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이나 트럭이나 트래픽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갈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항만은 좀 다른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만 고민하지 말고 항만 도시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관리를 할까. 그리고 디지털 인재 아까 부족했습니다. 부산의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내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항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는 기본적으로 항만에 좀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풀필멘트 센터가 들어갔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항공우라가 소품으로 움직였던 게 항만으로 오다 보면 아까 보시는 거 빅사이즈가 빅사이즈로 오게 됩니다. 그 말은 한꺼번에 항만에서 엄청난 양을 분해를 하고 소분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부산항이 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디지털 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들어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준은 지금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막 네트워크 연결된 수준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력이 조금 더 발전되고 고도화됐을 때 효율적인 교통 물류까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최적 루트도 찾아낼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아무리 소품이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항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양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는 항만은 항만 산업과 도시 산업이 발전하는 정도 수준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보시면 항만 아까 보셨던 이제 그 항만 도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스마트 항만이라는 곳에 항만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스마트 산업으로 불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메니티가 된 녹지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되고 전체적으로는 공항이나 철도도 이렇게 네트워크 잘 연결되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리고 보니까 이게 거미가 돼 버렸습니다. 부산항이나 부산항만 도시가 모든 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도 쭉 끌어들이고 네트워크도 전체로 연결되고 물정류도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가 중심이 되지만 좀 더 발전하고 확장되고 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스마트 항만 관점에서의 인재 육성이 안 되고 있다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교육 그냥 디지털 인력 그냥 육성하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진 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외국에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리고 디지털 분석 능력을 높이겠다? 어떻게? 직접 시뮬레이터를 돌려보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직접 이제 보시면 워크숍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국산화 장비를 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고 이게 되는지 성능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물류라는 개념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해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거를 랩을 직접 만드는, 우리가 리빙랩이든 어떤 형태로든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연결돼서 현장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450만 물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부산 미래 정책 세미나, 그리고 제2회 부산 트라이포트 전략 세미나 세션 2 항만 분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2는 주제가 항만 물류 산업 혁신과 부산항의 미래입니다. 이번 토론에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송정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철환 동서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박남규 동명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사면 동의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우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그리고 환적화물 기준 세계 2위의 부산항이 드디어 제2신항 개발이 발표되면서 총 연간 3천만 TU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으로 건설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가덕 신공항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부산은 해상 네트워크와 항공 네트워크가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돼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트라이포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그리고 이 지역의 행정 시스템이 결합되는 굉장히 뜻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 2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개발되고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님, 그 부산 신항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의 특징과 그리고 주요 전략은 무엇인지 좀 정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상입니다. 네, 우리 그 사회자께서 좌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향후에 부산항의 개발 방향 그리고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 나라 항만 정책은 이제 시설 중심, 양적 중심의 그런 성장 전략을 끌고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은 부산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 무역항의 개발 전략 자체는 시설적인 양적 전략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전략과 더불어서 질적 전략까지 같이 병합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점을 더 둬야 될 부분은 하드웨어 파트보다는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항만의 미래의 방향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항 제2신항의 개발 계획이 아쉽게도 이번에 우리 제2신항이 예비 타당성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2신항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내년에 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2신항의 경우에는 총 이제 15개의 선석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총 거의 투입된 예산이 10조 정도가 될 거고요. 2037년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물동량 자체도 1,200만 TU로서 굉장히 대규모인데요. 그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부산항 제2신항을 통해서 우리 기존에 끌고 왔던 동북아 물류 허브, 특히 이 디지털과 결합된 디지털 물류 허브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부분과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3만 TU급 대상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항만 개발, 그리고 아울러 우리 단순히 우리 화물이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항만의 인프라적인 개발과 더불어서 그 항만 배후 단지의 기능을 신산업을 특히 신유통 단지와 결합되는 고부가가치 그리고 신유통 단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와 더불어서 항만의 그 수리조선 LNG 벙커링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거기에 부과를 시키고요. 아울러서 모든 항만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린포트의 개념, 즉 AMP와 그 저유황 그리고 에카 지역까지도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동력원 자체를 전력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인 개발 추세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2025년에는 항만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그리고 2단계로서의 한 단계 더 나가서 진화까지 플러스를 시키면서 최종 연도 2040년에는 풀 스마트화로 가는 이런 단계적인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양적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중심, 인프라와 질적 성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산신항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이번 그 개발 계획을 실제로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이신데요. 이런 부산신항의 확장 그리고 제2신항 개발에 대해서 뭐 어떤 특징과 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셨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최상희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부산 신항 개발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정부 계획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항만공사는 제2신항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적인 성장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부산항의 발전 전략을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그리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그린포트 3가지 측면에서 제2신항의 경우에는 기존 신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ITT 문제나 그 운영사가 다수의 운영사가 이제 그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물동량이 최적화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제2신항은 이제 운영 체계를 효율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얼라이언스가 대형화되면서 그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선박 대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 대형화된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류 시스템 측면에서는 아까 스마트 항만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 항만이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물류의 흐름이 최적화되고 최적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제2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반이 되도록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부산 항만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책연구원으로서 그 항만 개발 정책과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를. 우리 또 항만공사는 직접 이 항만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최상희 실장님께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좀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항만 개발 분야, 그다음에 항만에 관련 투자, 운영, 그다음에 관련 시스템 분야를 연구를 이제 두루두루 많이 해 왔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 분야를 걸쳐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그동안 많이 따라왔었죠. 해외 항만이 먼저 선도해 나가고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계속 그런 현상을 보여왔었는데 결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큰 장애 요인으로 하나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전략들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60 투어스포트에 그 65개 선석에 6,500만 TU 풀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거기에 드론과 친환경 모든 최첨단을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퍼스트 무버 전략을 저희가 항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다소 경제성이 나오지 않다라거나 다소 그 부분에 좀 약간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전략들을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저희는 2등, 3등 항만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 항만의 개발과 특히 우리 제2신항과 향후에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이 두 개 간에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희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뭐 적극 찬성입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자. 우리가 첫 번째로 움직여서 혁신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모두가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2신항 확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부산신항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항만으로 이제 거듭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부산항의 항만 생산성 관점에서 과연 그 어떤 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될까? 지금 그 제4차 산업혁명이나 IT 분야, 뭐 환경 분야에 집중돼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실질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박남규 교수님께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생산성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항만의 성과 지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으며 무엇이 문제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정책과 전략과 전술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가 한번 교과서적인 거지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과는 첫 번째는 산출입니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영어로. 산출. 배가 몇 척이 들어왔느냐, 화물을 몇 개를 처리했느냐, 이런 지표로서 하나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생산성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박이 시간당 몇 개를 처리했는가, 선석이 시간당 몇 개를 처리했는가, 크레인이 시간당 몇 개를 처리했는가, 뭐 이런 이제 지표로 가지고서 우리의 현재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용률입니다. 활용률. 그래서 선석이 있을 때 365일 24시간을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60%를 사용하고 있는지 70%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측정이 또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 뭐 부산항 신항에 트럭이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선박들은 얼마나 대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서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생산성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는 네 가지의 범주로서 상황들을 측정해야만이 올바른 우리의 현재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항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항 신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터미널은 6개 선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연간 한 2,600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이죠. 하루 365일 나누면 뭐 나누기 하면 한 700척 정도 들어오죠. 그리고
하루 7축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처리한 양이 한 500만 TU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배의 크기가 최대 뭐 2만 3천 뭐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평균을 내보면은 한 5천 TU짜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그 선석에 한 개의 선석에 65만 TU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선석이 선석 한 개에 한 86만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몇 년치를 평균한 거라서 실제 지금 당장의 숫자와는 다를 수가 있고요. 선박 한 척이 들어오면 한 2,000 TU를 내리고 올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무브로 바꾸면 한 1,100 무브. 대단히 세계적이고 대단하고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를 놓고 딱 보면은 선박 하나가 들어와서 1,100개 정도를 내리고 올리는 정도의 물량밖에는 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GBP, MBP, Net Burst Productivity라는 거, 선석의 생산성 이게 몇 개냐? 하게 한 92개 정도 됩니다. 한 선석에 시간당 90개 정도가 내리고 올리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 이 제일 잘 나가는 터미널의 활용도는 어떻게 될까? 선석의 활용도는 우리가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약 한 80%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80%죠. 피크를 쳤다? 그럼 피크는 한 140%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100%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선석의 활용이 100%다? 야대의 활용이 평균적으로 70%인데 이것도 피크를 치면 90%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폭주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피크를 물리를 항상 우리가 연구하고 할 때는 이 피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이 피크를 감안한다면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묵자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항만들이 개발돼서 항만은 시설은 스스로의 물량을 창출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만들어 놓으면 또 새로운 배가 들어오고 물량은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분야 한번 측정한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개의 터미널에서 한 300척 정도가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척 정도가 대기를 하죠. 대기하는 배들은 10시간 정도 좀 배 대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 항만의 물량이 많이 몰리고 배가 많이 몰리니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트럭을 한번 볼까요? 요새 뭐 화물연대 파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언론에서 나오고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트럭 기사들은 얼마 정도가 시간이 걸리면 참을 수가 있을까요? 뭐 25분, 30분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시간이 넘어왔다, 2시간이 됐다 이러면은 트럭 기사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 비율이 무려 15%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세계적인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죠. 가령해서 선석을 더 만드는 문제도 있고 효율을 올리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선석도 문제가 되지만 장치장 야드의 크기에서 문제를 발생할 시기입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그 야드의 크기는 아무리 키워도 회전수가 느려지면, 다시 말하면서 물량의 회전수가 느려지면 아무리 키워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전수를 빨리 해서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항에 들어오는 공컨테이너가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15%의 그 공컨테이너가 장창에 머무는 일수가 무려 18일, 15일 됩니다. 수출이 18일, 수입이 15일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의 우리 부산항의 이 비싼 야들과 공컨테이너의 장치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서 좋은 항만을 만들더라도 이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이상 더 이상 생산성과 능력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이야기가 많습니까? 좀 더 계속 하겠습니다. 좀 더 끝까지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은 해외에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항과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항만은 흔히들 중국 상해 양산항이라고 합니다. 또는 싱가포르 항이라고 합니다. 그네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선수당 처리량이 86만일 때 상해 양산항은 120만을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량이 터미널에 비슷한 크기를 좀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일 때 거기는 760만을 처리하고 있고, 선수당 투입된 크레인 수가 3.7기일 때 걔네들은 4.8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려 30에서 50% 이상의 자원이 더 투입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도 이렇게 많은 크레인을 투입하고 있고 내지는 더 많은 야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싱가포르도 비슷합니다. 다 우리보다도 30% 40% 이상의 자원이 투입돼서 능력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석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만 이걸 질적으로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은 회전을 갖다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보관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라든지 또는 성능 좋은 크레인을 투입해서 더 빨리 해서 대기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곁들여야만이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터미널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까지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만의 생산성은 이제 포트 타임이라고 하고요. 선사에게 있어서는 항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항만의 생산성이 증가를 하면 선사의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여기에는 운영 시스템이나 장비 투입이나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부산의 제2신항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그 한국으로 부산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경쟁적으로 이제 자국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환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경쟁 시기에 부산항의 경쟁력이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토론을 해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네, 한철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한철환 교수입니다. 앞서서 두 패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 시각을 너무 좀 마이크로적인 것보다는 좀 매크로적으로 좀 넓혀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주제가 부산의 어떤 미래 정책 세미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패널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을 왜 잘 만드는데 스마트포트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우리의 혁신 역량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빨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들 부러워하는 IT 강국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항만 4차 산업혁명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IT 플러스 제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만 산업과 항만 물류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스마트 항만이 지지부진하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패스트 팔로우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혁신 역량의 부족이고 그 혁신 역량이 부족한 것은 인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이쪽 분야에 와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른 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즉 IT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그 역량을 갖춘 다른 그 제3섹터를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스마트 항만을 구축해 나갈 때 우리가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들끼리 현 수준에서 고만고만한 역량을 가지고 밤낮 이야기해봤자 저는 뭐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집단 그 지성이라 할까요? 이런 그 아이디어라든지 역량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죠. 없으면은 해외로부터 또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다양성, 생태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있을 때 그 생태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 항만 물류 분야도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KMI 이영경 박사도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게 스마트 항만은 항만 혼자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마트 항만은 함부르크 항이 하고 있듯이 항만과 도시가 즉 스마트 포트와 스마트 시티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항만 분야에서만 한다고 해서는 저는 반쪽짜리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항만의 경쟁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사이드에서의 해상 경쟁 그 연계성,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의 우리 박남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터미널의 어떤 그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이 랜드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배후 수송망인데 효율적인 배후 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면 센스라든지 Io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만의 공간을 넘어선 배후 도시하고의 협력이 없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스마트 항만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포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만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항 개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또 이제 스마트 항만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항만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하면 교수님, 그 4차 산업혁명과 이 진행이 되면서 이 항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조사면입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기타 뭐 AR, VR, 자율주행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그 필요한 산업이나 또는 필요한 현장에 잘 어우러져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항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 항만은 사실 뭐 아까 이영경 박사님께서도 일정 부분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뭐 1세대 항만은 하역 중심의 항만이었고요. 2세대 항만은 산업 항만이다. 그다음에 3세대 항만에 와서는 자 이제 공급 사슬과 연계된 항만.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4세대의 이제 스마트 항만 이런 개념으로 사실 정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도 역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화, 그다음에 물류 최적화, 그다음에 에너지 뭐 효율화, 거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까지 연계되는 이제 뭐 이런 것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자,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 4세대 그까지 오는 과정에 있는 항만들의 단계로 놓고 보면 약 한 2.5세대 정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산업 중심의 항만에서 공급 사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항만으로 완전히 변화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 그 2030 항만 정책 그 방향에서 디지털 항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해줬거든요. 뭐 그나마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스마트 항만을 정의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보다 조금 이제 앞서 나가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저희보다 기술적으로나 또는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 있는 곳을 살펴보면 이제 그 간단한 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가깝게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그 2017년에 칭다오 항만이 그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초기에 시간당 약 한 20여 개의 무브먼트에서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49 무브먼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화가 되더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 인공지능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조금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그 유럽 항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항만의 그 스마트 항만의 어떤 세세한 디테일보다는 아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그 우리가 스마트폰을 왜 그 모두가 잘 쓰면서 그것이 우리 스마트 사회로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감이 없는 거예요. 자, 항만이 스마트 항만으로 가야 된다. 과연 누가 공감하느냐? 450만 그 물류인들이 다 공감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공감하고 이게 필요하고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스마트 항만이 굉장히 빨리 발전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고민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도시하고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도시를 떠나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 전체가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효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해양수산부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그 최신의 기술들이, ICT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관련돼 있는 모든 그 정부 부처가 같이 모여서 분야별로 스마트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이용자를 하여금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감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는 물류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현장에 있는 이제 약 그 연구자들은 스마트 항만에 대한 부분들을 약 한 50% 정도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7, 8%밖에 스마트 항만이라는 개념 자체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제가 유로포트에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유로포트가 스마트 포트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면서 고민하는 세 가지는요, 가장 메인은 항만 운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에너지 소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이게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깔고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3세대 항만을 넘어서 4세대 항만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누구나 공감을 얻어서 동시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정부 부처도 이 부분들을 공감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스마트 포트가 단순하게 부산항을 위한 것이다 또는 단순하게 항만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이게 나아가서는 관련돼 있는 산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 사례와 함께 스마트 항만의 건설에 관련된 새로운 접근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우철 교수님께서 이 스마트 시대, 스마트 항만 그리고 물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온 안우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강릉에서 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좀 부러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물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이제 동해묵호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저희 강원도에도 다시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제 뭐 강원도 쪽에도 이제 동해선 이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한동안 또 동해선 세미나 같은 것도 자주 했었고요. 이 KMI에서 많이 오셨는데 또 KMI 박사님들도 많이 또 올라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셨습니다만 부산의 미래가 참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북구 강로의 중간 환적 기지로서 허브 항만으로서 상당히 지금 공항과 함께 연계된 상당히 지금 또 추가로 또 단계적으로 선석이 또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 대한 미래는 참 밝아 보이고 앞서 제가 교수님들 이제 박사님들 이제 말씀하시는 스마트 항만 그리고 부산항에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좋은 말씀 들어서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조삼현 교수님의 그 어떤 스마트 항만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너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복합체처럼 좀 들리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저도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싱가포르 앞서도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도 이제 완전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심히 제가 보니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벌써 이미 적용을 하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그 사이에 경로 사이에 있는 항만의 모든 참여 주체들,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정보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또 방향성도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우리만의 블록체인 기술들 그래서 어떤 항만 물류의 플랫폼 생태계가 하루빨리 좀 더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물론 그것과 동시에 인프라라든가 시스템, IT 시스템들 기반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게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관심도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능 면접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수능 이제 수시 면접이죠. 수시 면접에 들어갔는데 특히 지방 대학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학령 인구의 감소율을 올해 드디어 제가 체감을 한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줄었거든요. 내년에도 줄고요. 최근 5년 동안 아마 교수님들 여기 다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를 해서 27년, 26년쯤 되면은 한 38만 명, 40만 명 미만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특성들을 뭐 아시다겠지만 Z 세대라 그러잖아요. Z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IoT 환경에 익숙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익숙하다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세대에 맞춰서 그러한 우리 학생들의 좀 도전전식이라든가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다른 건 인프라는 모르겠습니다. 인프라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은 교육 방식은 여전히 옛날 기존의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 최상희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이제 최상희 시장님하고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좀 물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좀 기존의 교육 방식이 좀 탈피한 그래서 스마트 항만에 좀 맞춰진 또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그러한 교육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루빨리 좀 혁신적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좀 얘기로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섹션 1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던 그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벌써 전 세계 해운이나 항만에 관련된 블록체인은 벌써 머스크 라인과 IBM이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벌써 뭐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벌써 80%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산도 스마트 항만을 얘기하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하든 저희가 개발을 하든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줄이자면 사실 스마트 포트에 대한 개념은 아까 조사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럽의 스마트 포트 개념이 좀 다르고 싱가포르가 좀 다르고 미국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최상희 본부장님께서는 그 스마트 포트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추진하는 스마트 포트가 뭔지를 한 1, 2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항만을 하시는 분들한테 스마트 항만이다 하면 자동화 항만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딱 두 가지로 구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화 항만도 스마트 포트의 일종이고요. 자, 물류 하역 기능에 있어서의 우리가 무인화 혹은 풀리 오토메이션을 지향하는 로보틱 항만, 즉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물류 하역 기능의 자동화가 스마트 포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전 세계 항만의 95% 이상 거의 뭐 아마 98% 정도까지도 대부분 항만에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자, 우리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나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능형 항만. 그래서 사람의 작업하는 항만 인력들의 안전을 100% 보장을 해줄 수 있고 항만 자체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능화 작업을 위한 지능형 항만도 하나의 스마트 포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는 보통 스마트 항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가장 좋고요. 각각의 다른 개념도 스마트 항만의 일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스마트 항만의 혁신적인 부분은 딱 이겁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을 주고받을 수 있는 5G나 향후에 나올 6G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가 IoT를 모두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게더링되는 IoT 시스템, 그와 더불어서 정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이를 분석하고 예측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 분석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로보틱 항만에서는 각각의 무인 하역 장비로 정보가 전송이 되게 되는 거고요.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각종 관련 가상현실 파트의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게 기초적인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마트 포트가 우리 앞에 막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포트가 개발이 되면 앞에서도 토론해 주셨지만 사실 인력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 포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는 스마트 포트지만 국가나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과 어떤 기능을 유치해서 이 지역을 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부산에는 기업들이 집중돼 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분 정리 시간입니다. 자, 토론자 한 분들께서 1분씩 자, 부산항은 앞으로 스마트 포트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무엇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1분씩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화 실장님께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을 쭉 진행하고 들으면서 느낀 게 항만이라는 게 그 시민들과 그 여러 가지 국민들께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한철환 교수님께서도 왜 스마트폰은 잘 만들면서 스마트 항만은 못 만드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그 직접적으로 이 물류가 나한테 오는 체감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건의하고 동감하는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많이 정부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 항만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산항에서도 그 플랫폼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IoT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물류를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항 인프라를 만들면서 그 국내 그 장비로 실제적으로 크레인이라든가 TC라든가 이걸 만들면서 거기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국산화하고 있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스마트 항만도 좋지만 그 스마트화가 국산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숙제는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이 다가가는 항만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계시는 그 뭐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스마트를 하고 있고 또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요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삼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은 한철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그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스마트 항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패스트 팔로우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그 스마트 항만, 똑똑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학연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커버를 하고 강점을 활용을 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만뿐만 아니고 해양수산부나 뭐 PA하고 각 지자체들, 뭐 부산항 같으면 뭐 부산시, 광양항 같으면 광양시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기업들이 함께 이런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훌륭한 한국만의 어떤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희 본부장님 1분 토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물론 이제 부산항이 중심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항만의 미래 개발 방향에 대해서 특히 부산항의 경우에 이런 방향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최우선 선결 과제는 우리 부산항 제2신항만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자, 이런 부산항 제2신항이 앞으로 나가야 될 전략 자체는 모든 15개 선석은 풀리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건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 IoT 기반의 인적 항만 운영의 진흥화도 동반이 돼야 된다. 세 번째, 항만 자원 간의 그리고 디지털 정보 기반의 예측 운영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 부산 신항만과 우리 가덕도 신공항 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통한 항만 배후 단지의 고부가가치와 즉 풀필먼트 서비스와 직구 역직구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신유통 항만 배후 단지가 건설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이는
우리 부산의 강서물류단지와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포트의 그런 무인 자동 이송 시스템까지도 우리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문제를 와드로 던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 포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스마트 포트도 세대가 있으니까 4.0만 놓고 보면은 유럽의 APMT하고 RWG가 4.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 세대의 스마트 포트 자동화 터미널 거기 2015년도에 개장이 됐고 양산항 큐시티엔 중국의 2개 터미널이 2017년도 그러니까 4세대가 등장한 것은 겨우 한 3년 아니면 5년 전부터 이 개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과거에 네덜란드 ECT 터미널이라든지 함부르크의 CTA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터미널들이 하역 능력이 선석당 50만 정도 되던 것이 4세대에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70만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깜짝 놀랐던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 포트,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는 터미널의 능력이 인간이 하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것은 사실 스마트 포트라는 것은 4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운영이 효율화돼야 되고 에너지 문제, 친환경 문제, 안전 보안 문제가 이것이 해결될 때 우리가 그것을 스마트 포트라 합니다. 이것을 다 컨트롤해 주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동화 터미널을 빨리 만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 자동화 터미널을 만드는 순간 디젤을 사용하던 것이 배터리로 사용하게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갖다가 사람과 기계가 분리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고를 확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역 능력도 높아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슬로우 스피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간을 당겨서 바로 스마트 포트를 만드는데 착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사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부산 제2신항만 명칭도 지금 이제 뭐 진해신항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뭐 완전히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그 이전 단계로 사실은 기존의 우리 터미널들을 이제 어떻게 스마트화 시킬 거냐, 스마트 항만으로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개별적으로 각각의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물류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2신항만을 건설할 때 우리 기술력으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왜 많은 물류 기업들이 관심이 없을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보면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 기술과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젊은 인재들을 사실은 뭐 정부가 2030 그 항만 정책에서 발표했지만 뭐 약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젊은 인재들을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대학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사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우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많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스마트 한만의 어떤 방향성, 예, 부산의 방향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송정아 실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에 뭐 감염병 때문에 그래서 또 그랬고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그 통상 환경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이런 상황 내에서 좀 완전 자동화 항만을 뭐 지향을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라든가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항만, 정말 똑똑한 항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런 항만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뭐 항상 물류 시장의 이 물류 분야의 이 노동 시장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요. 결국에는 기존의 그 노동 시장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집단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저도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스마트 항만이란 게 그러한 갈등을 소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집단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그 집단과의 어떤 그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의 뭐 헤게모니 집단과 좀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지금부터 전략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세션 2 항만물류산업혁신과 부산항의 미래를 주제로 오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요. 밤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토론의 쟁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신항이 어떤 형태의 스마트 항만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의 연구기관과 개발 운영기관 간의 시각차가 좀 많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각차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신항의 개발 계획은 인프라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계속 지적됐던 IT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합할 것이냐,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 물류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배후 지역의 어떤 기업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유치할 것이냐 등의 다양한 숙제를 남겨놨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어떤 부산신항이나 부산신공항, 가덕신공항 이쪽에 어떤 비즈니스 기능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3섹션에서 또 연결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전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450만 물류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제3세션으로 계속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